맥킨토시, 서머신 몸. 그는 몇 분 동안 바닷물에서 첨벙거렸다. 헤엄을 치기에는 물이 너무 얕았고 그렇다고 깊은 물로 나아가니 상어가 무서웠다. 그는 물에서 나와 샤워를 하러 샤워장으로 갔다. 끈끈하고 짠 태평양의 물에 몸을 담갔다가 차가운 민물로 샤워를 하니 정말 좋았다. 이제 7시가 조금 지났을 뿐인데 바닷물이 너무 미지근해서 바다에서 미역을 감으면 몸이 더 늘어졌다. 그는 물기를 닦고 수영 가운을 걸친 뒤 중국인 요리사에게 5분 뒤에 아침을 먹을 테니 준비하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맨발로 행정관 워크가 잔디밭이라고 자랑스레 여기는 작고 거친 풀밭을 건너 자신의 숙소로 가서 옷을 입었다. 셔츠 하나와 면포 바지만 입었기 때문에 옷은 금방이었다. 그는 부지 내 반대편에 있는 상관의 숙소로 건너갔다. 두 남자는 평소 식사를 함께 했지만 중국인 요리사는 워커가 5시에 말을 타고 나갔고 앞으로 1시간 안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어젯밤 맥킨토시는 잠을 설쳤다. 그는 앞에 차려진 파파야와 달걀, 베이컨을 심드렁하게 쳐다보았다. 간밤에 모기가 어찌나 기승을 부리던지 그가 자는 모기장 주변으로 수많은 모기가 날아다녔고 먼 곳에서 한음을 한없이 길게 늘려치는 오르간 소리처럼 모질고 심술궂은 모기 소리가 왱왱 들려왔다. 그는 깜빡 졸다가도 한 마리가 모기장 안으로 들어왔구나 싶어 잠이 확 달아났고 너무 더워서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 이리저리 뒤척였다. 원래 파도 소리는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거늘 암초에 천천히 철썩이는 둔한 파도 소리가 갈수록 또렷하게 그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그 리듬이 지친 신경을 어찌나 두들겨 대든지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안간힘을 다해 그 소리를 견뎌냈다. 하지만 저 소리는 영원토록 계속될 테니 아무것도 저 소리를 막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인내심을 바닥내버렸고 그 무자비한 자연의 힘에 맞설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싶은 광기와 충동이 솟구쳤다. 마음을 단단히 다스려야지 안 그랬다가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는 창밖의 석호와 암초를 암시하는 긴 포말 띠를 내다보고는 그 찬란한 풍경이 혐오스러워 진저리를 쳤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 엎어진 그릇처럼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듯 보였다. 그는 파이프 담뱃대에 불을 붙인 뒤 며칠 전 아피아에서 도착한 오클랜드 신문들을 뒤적였다. 가장 최근 소식은 3주 전의 것이었다. 지독하게 따분한 내용들 일색이었다. 그는 관사로 들어갔다. 널찍하고 횡댕그렁한 실내에 책상 2개가 놓여있고 한쪽에 장의자가 있었다. 많은 원주민들이 그 장의자에 앉아 있었고 여자 2이 있었다. 그들은 잡담을 나누면서 행정관을 기다리다가 맥킨토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탈로파알이 맥킨토시는 그들의 인사에 답하고는 자기 책상에 앉았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사모아의 총독이 진작에 요청했지만 늘 그렇듯 워크가 늑장을 부리며 팽개쳐둔 보고서였다. 맥킨토시는 원망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갔다. 무지렁이나 다름없는 워크는 펜과 종이라면 질색을 하면서 보고서를 자꾸 미루었다. 이제 형식을 갖춘 깔끔한 보고서가 준비되었으니 그의 상관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외려 비웃기나 하면서 부하 직원이 작성한 것을 냉큼 받아 자기가 작성한 것인 양 자신의 상관에게 보낼 게 분명했다.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주제에 맥킨토스는 상관이라는 작자가 첨가한답시고 쓰는 유치한 표현과 어법에 어긋난 말들을 생각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그가 그것을 지적하거나 알기 쉬운 문장으로 고쳐놓으면 워크는 펄펄 뛰면서 고함을 질렀다. 문법 따위 알게 뭔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고 내가 말하는 방식이란 말이다. 마침내 워크가 들어왔다. 그가 들어서자 원주민들이 그를 둘러싸고 주위를 끌려했지만 그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들을 다그쳤다. 말을 듣지 않으면 모두 내쫓고 오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겠다고 얼음장도 놓았다. 그러고 나서 맥킨토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 맥. 이제 일어날 겐가? 하루 중 가장 좋은 때를 자네는 어찌 침대에 누워 낭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먼. 나처럼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야지. 게을러 터졌어? 그는 자기 의자에 축 늘어져서 커다란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이런 갈증이 나는군. 고풍스러운 차림새의 경찰관이 문가에 서 있었다. 워크는 흰 재킷에 사모아인의 삿바인 라바라바를 두른 경찰관에게 몸을 돌려 카바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방 한쪽 구석 바닥에 카바 그릇이 놓여 있었다. 경찰관은 반으로 잘린 코코넛 껍질에 카바를 가득 채워 워크에게 가져갔다. 워크는 술을 몇 방울 바닥에 흘렸다.
원주민들에게 매번 하는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술을 맛있게 들이켜고 나서 기다리는 원주민들에게 술잔을 돌리라고 경찰관에게 말했다. 코코넛 껍질은 나이와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모두에게 돌아갔고 같은 예의 범절에 따라 비워졌다. 워크는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중키보다 한참 작은 그는 체구가 작고 아주 뚱뚱했다. 크고 투실투실한 얼굴은 깨끗이 면도를 했는데 양볼의 살이 늘어져 거대한 목살과 함께 삼중턱을 이루었다. 작은 이목구비는 모두 살에 파묻혀 있었다. 초승달 모양의 흰머리가 뒤통수에 조금 남아있을 뿐 완전한 대머리여서 픽워크 씨를 연상시켰다. 이 픽워크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픽워크 보고서의 인물입니다. 픽워크 씨를 원망시켰다. 괴짜였고 재미있는 남자였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없지는 않았다. 금태 안경 뒤에 자리한 푸른 눈은 영민하고 유쾌했고 얼굴에서는 굳센 근성이 엿보였다. 나이는 60이었으나 타고난 활력으로 쇄골을 제압했다. 비대한 몸집에 비해 민첩했고 온 체중을 실어 땅을 찍듯이 묵직하고 확고한 그림체로 끌었다. 목소리는 우렁차고 걸걸했다. 맥킨토시는 2년 전 워크의 부하 직원으로 발령받았다. 벌써 25년째 사모아 군도의 큰 섬 중 하나인 탈루아의 행정관을 지내고 있는 워크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남태평양에 두루 알려진 인물이었다. 맥킨토시가 워크와의 첫 만남을 고대한 것은 강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는 이곳에 부임하기 전 이런저런 이유로 아피아에서 2주 동안 머무른 적이 있는데 거기 채플린 호텔과 잉글리시 클럽에서 이 행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다. 그때 그 이야기들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이후 워크 본인에게서 그 이야기들을 수백 번도 더 들었기 때문이다. 워크는 자신이 괴짜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유명세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명성에 걸맞게 행동하려 했다. 자신의 전설을 지키려 애썼으며 자신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들이 정확하게 알려지기를 바랐다.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틀리게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보처럼 화를 냈다. 워크에게는 투박하면서도 다정한 면이 있었는데 맥킨토시는 처음부터 그것이 내심 거슬렸다. 워크는 자기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는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신이 나서 총력을 다했다. 익살스럽고 호탕하며 배려할 줄도 알았다. 정부 관료로 런던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다가 34살에 들이닥친 폐렴과 폐렴이 남긴 폐결핵의 위협에 굴복하여 태평양 지역의 일자리를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맥킨토시에게 워크는 유별나고 낭만적인 존재로 느껴졌다. 워크는 환경을 극복하고자 모험을 감행하는 남자의 전형이었다. 그는 15살 때 바다로 달아났고 석탄선에서 1년 남짓 석탄 푸는 일을 했다. 아담한 소년이었기에 선원들도 항해사들도 그에게 친절했지만 선장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에게 격렬한 반감을 보였다. 선장은 소년을 잔혹하게 학대했다. 두들겨 맞고 짓밟힌 워크는 혹사당한 팔다리가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다. 진심으로 성장을 정오했다. 그러던 중 워크는 경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벨파스트는 북아일랜드의 항구 도시입니다. 벨파스트에서 사귄 한 친구에게 25파운드를 빌렸다. 그는 순위 밖의 말에 돈을 걸었다. 우승 확률이 극히 낮은 말이었다. 그 돈을 잃으면 갚을 길이 전혀 없었음에도 돈을 잃을 거라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다. 자기에게 운이 따를 거라고 믿었다. 그 말이 우승했고 그는 1000파운드가 넘는 현금을 거머쥐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이다. 그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타고 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석탄선은 아일랜드 해안 어딘가에 정박해 있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배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자기를 대신해 그 배를 매입해달라고 부탁했다. 변호사는 어린 의뢰인이 기특했다. 그는 고작 16살이었고 외모도 앳돼 보였다. 동정심이 동한 변호사는 의뢰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좋은 값으로 매매를 성사시켰다. 얼마 후 워크는 그 배의 주인이 되었다. 그는 배로 돌아가서 본인의 표현을 빌자면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간을 만끽했다. 선장을 해고하고 30분 안에 내 배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그는 항해사를 선장으로 임명했고 이후 석탄선을 타고 9개월 동안 항해를 하다가 배를 팔아 한 미천 두둑 챙겼다. 그는 26의 나이에 이쪽 섬에 와서 식민 농장주가 되었다. 독일 지하의 탈루아에 정착한 소수의 백인 중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원주민들에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다. 독일인들에게 행정관으로 추대받은 그는 이후 20년 동안 그 직위를 유지했고 훗날 영국이 섬을 점령했을 때 자리를 보전받았다.
그는 섬을 전제 군주처럼 다스렸지만 그의 통치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 성공이 나온 명망 역시 맥킨토시가 워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였다. 하지만 두 남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맞지 않았다. 맥킨토시는 못생긴 남자였다. 몸짓도 어색했고 키가 크고 깡마른 데다 가슴이 좁고 어깨가 구부정했다. 뺨은 누리끼리하고 움푹했으며 눈은 크고 침울했다. 그는 독서광이었다. 그의 책들이 도착해 짐을 풀고 있을 때 워크가 그의 숙소로 건너와 책들을 훑어보더니 걸걸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 그릇만도 못한 것들을 왜 가져온 거야? 그가 물었다. 맥킨토시는 씁쓸해서 얼굴을 붉혔다. 그릇만도 못하다고 생각하시니 안타깝네요. 책은 읽으려고 가져온 겁니다. 자네가 책이 많이 도착할 거라고 해서 난 읽을만한 게 있을 줄 알았네. 탐정소설 같은 건 없나? 저는 탐정소설에는 관심 없어요. 진짜 바보로구먼.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도 할 수 없죠. 워크가 받은 우편물은 뉴질랜드 신문, 미국 잡지 같은 정기 간행물 일색이었다. 그것들을 한시적 읽을 거리라고 무시하는 맥킨토시의 태도에 워크는 붕괴했다. 워크는 맥킨토시가 틈만 나면 책을 읽는 것을 한심하게 여기면서 기번의 로마 제국 쇠망사나 버튼의 우울의 해부도 잘난 체하려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조심하는 것을 배운 적이 없는 그는 부하직원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피력했다. 맥킨토시의 눈에 그 남자의 진면목이 슬슬 보이기 시작했다. 활달하고 유쾌한 면모 뒤에 저속하고 교활한 가정스러운 면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허영심이 많고 지배욕이 강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수줍은 면이 있어서 천성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싫어했다. 그 외에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그들이 하는 말로만 판단했고 본인은 욕설과 음담패설을 곧잘 하면서 그런 말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들은 의심을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워크와 맥킨토시는 저녁마다 피킷을 했다. 이 피킷은 2명이 32장의 카드로 하는 카드놀이입니다. 피킷을 했다. 워크는 게임을 잘 못했지만 자신감만은 넘쳤다. 게임에서 이기면 상대방에게 자랑을 해댔고 지면 분통을 터뜨렸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식민 농장주나 상인 두셋이 자동차를 몰고 브릿지 게임을 하러 올 때가 있었다. 맥킨토시는 워크가 본 모습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게 그때라고 생각했다. 워크는 파트너가 어찌되든 자기 욕망에 따라 패를 내고 줄기차게 은행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그리고 툭하면 게임을 무르자고 억지를 부리면서 환심을 사리고 죽는 소리를 했다. 에이, 설마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늙은이를 상대로 점수를 땄다고 하려고? 저 인간은 상대편이 그에게 잘 보이려고 이미 많이 봐주고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 맥킨토시는 차가운 경멸의 눈으로 워크를 지켜보았다. 게임이 끝나면 그들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위스키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워크는 왕년에 결혼했던 이야기를 기세 좋게 시작했다. 그가 결혼 피로연에서 고주망태가 되자 신부는 달아났고 이후 그는 다시는 신부를 만나지 못했다. 그가 섬 사람들과 감행한 흔하디 흔하고 지저분한 연애담은 셀 수도 없었다. 그가 기교를 부려가며 자랑스레 주줄대는 이야기를 듣자면 깔끔을 뜨는 맥킨토시는 비위가 상했다. 더럽게 밝히는 역겨운 늙은이. 워크는 맥킨토시가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지 않고 모두 취하는데도 혼자만 말똥말똥하다는 이유로 맥킨토시를 가엽게 생각했다. 또한 워크는 업무 방식이 너무 단정하다면서 맥킨토시를 깎아내렸다. 맥킨토시는 매사에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단정했고 그의 서류들은 언제나 깔끔하게 부전지가 붙어 있었다. 필요하면 어느 서류든 척척 찾아 꺼냈고 그곳 행정에 필요한 규율은 무엇이든 훤히 꿰고 있었다. 과하다 과해, 워크가 말했다. 난 요식행위 없이 20년간 이 섬을 잘 운영해왔어. 이제 와서 그런 건 원치 않아. 편지 하나 찾으려면 30분은 헤매야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겁니까? 맥킨토시가 대꾸했다. 자네는 일개 관리일 뿐이야. 하지만 나쁜 친구는 아니니 여기서 한 1, 2년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자네의 문제는 말이야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은 술에 취해도 그리 나쁜 게 아니라는 말일세. 흥미로운 점은 워크가 자기 부하의 가슴 속에 상관에 대한 반감이 나날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도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맥킨토시를 비웃으면서도 점점 그에게 익숙해졌고 그를 좋아하는 마음까지 갖기 시작했다. 타인의 개성을 관용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맥킨토시를 별난 종자 정도로 받아들였다. 어쩌면 맥킨토시를 놀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좋아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유머는 저속한 농담이었으므로
놀림감이 필요했다. 맥킨토시가 매사 정확한 것도 도덕성을 따지는 것도 술을 마시지 않는 것도 모두 쉽기 좋은 소재였다. 워크는 맥킨토시가 스코틀랜드계 이름이라는 것을 꼬투리 삼아 스코틀랜드에 관한 농담을 자주 했다. 남자가 2~3명만 모여도 그는 맥킨토시를 제물 삼아 신나게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원주민들에게도 맥킨토시에 대한 농담을 했다. 워크가 맥킨토시에 관해 저속한 말을 하면 원주민들은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고 아직 사모아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맥킨토시는 피식 웃고 말았다. 자네 웃으라고 한 말이야, 맥. 워크가 걸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는 농담을 받아들일 줄 아니까. 농담이었다고요? 맥킨토시는 미소를 지었다. 몰랐군요. 스코츠화해. 이 말은 스코츠화해는 로버트 번스가 지은 애국시이자 수세기 동안 스코틀랜드 비공식 국가로 사용된 노래라고 하네요. 스코츠화해. 워크는 와락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스코틀랜드인에게 농담을 이해시키려면 방법은 한 가지뿐이야. 수술을 시키는 수밖에. 워크는 잘 몰랐지만 농담만큼 맥킨토시가 못 견뎌 하는 것도 없었다. 맥킨토시는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곤 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우기의 밤이면 그는 잠에서 깨어나 워크가 며칠 전 생각 없이 찌꺼린 농담을 뚱하니 곱씹었다. 그것이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있었다. 속이 분노로 부글부글 끓었다. 그는 그 악당에게 대갚아줄 방법을 궁리했다. 말대꾸도 해보았지만 그자는 입심을 타고난 자였다. 그자의 거칠고 노골적인 입담을 이기기는 어려웠다. 세련된 공격 같은 건 둔감한 그자에게 통하지도 않았다. 자기 만족에 취한 그자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자의 우렁찬 목소리, 와락 터뜨리는 너털 웃음은 맥킨토시의 반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무기였다. 맥킨토시는 분한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대응 책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제력을 발휘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그의 정오심은 점점 자라나 집착정으로 발전했다. 그는 광기 어린 경계심을 바짝 세우고 워크를 관찰했다. 워크의 비열함, 유치한 허영의 표출, 교활함, 상스러움이 맥킨토시의 자존감을 세워주었다. 워크는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개걸스럽게 식사했고 맥킨토시는 그 광경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워크의 어리석은 말들, 문법적 실수를 간파했다. 워크는 맥킨토시를 나름 존중했고 맥킨토시는 그것은 알았다. 그는 상관이 그를 평가할 때마다 씁쓸한 만족감을 느꼈고 그 만족감은 편협하고 자족적인 늙은이에 대한 경멸만을 부채질했다. 맥킨토시는 자기가 워크를 얼마나 정오하는지 그가 까맣게 모른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워크는 인기에 목매는 바보였고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 자일 뿐이었다. 한 번은 워크가 자기에 대해 하는 말을 엿들은 적도 있다. 그 녀석, 내가 잘 다듬으면 쓸만할 거야. 워크가 말했다. 주인을 사랑하는 착한 강아지니까. 맥킨토시는 길고 누리끼리한 얼굴을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조용히 오래도록 웃었다. 그는 정오심에 사로잡혔지만 눈까지 먼 것은 아니었다. 외려 남달리 영미한 눈으로 워크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했다. 워크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했다. 그는 공정하고 정직했다. 돈을 만질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처음 임명되었을 때보다 형편이 기울어 그가 노년에 기대할 생계수단은 공직에서 물러났을 때 받을 연금뿐이었다. 수도 아피아가 있는 우플루는 다수의 공무원들이 통치했지만 그는 부하 하나와 혼혈인 사원 하나만 데리고 우플루보다도 유능하게 이 섬을 통치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원주민 경찰관을 몇 명 거느리고 있었지만 그들을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의 통치술은 엄포와 아일랜드인의 유머였다. 내게 감옥을 지어주겠다는 제안이 여러 번 있었지. 그가 말했다. 대체 감옥이 왜 필요하지? 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둘 생각이 없어. 잘못을 저지른 자가 있으면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하면 돼. 그는 아피아의 상급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중 한 번은 그가 자기 섬의 원주민들에 대한 전적인 사법권을 요구해서 일어난 다툼이었다. 어떤 죄목이든 그는 원주민들을 관할 법정에 넘기려 하지 않았다. 그런 일로 그와 우플로의 총독 사이에 성난 서신이 몇 차례 오가기도 했다. 그가 원주민들을 자식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토록 투박하고 저속하고 이기적인 남자에게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는 열정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온 이 섬을 사랑했고 원주민들에게는 거칠면서도 이상한 상당히 경이로운 애정을 느꼈다. 그는 늙은 잿빛 앞말을 타고 섬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다.
섬의 아름다움은 봐도 봐도 물리지 않았다. 그는 코코넛 나무 사이로 난 숲풀길을 따라 한가로이 달리다가 때때로 멈춰 서서 아름다운 절경에 감탄했다. 가끔씩 만나는 원주민 부락에 들르면 촌장이 그에게 카바를 한 그릇 대접했다. 그는 종 모양의 오두막들이 옹기종기 모여선 풍경을 쳐다보곤 했다. 높이 솟구친 초가 지붕이 꼭 올림머리 같았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의 시선은 빵나무들이 펼쳐진, 이 빵나무는 익힌 열매의 맛이 그 빵이나 감자와 비슷한 열대 과수를 말합니다. 빵나무들이 펼쳐진 녹음 위에 머물렀다. 그거 참 에덴 동산이 따로 없군. 그는 가끔 해안가를 따라 말을 몰았다. 나무들 사이로 너른 바다가 얼핏얼핏 보였고 텅 빈 바다는 배 한 척 없어 고요했다. 때때로 언덕을 오르면 거대한 자연 풍광과 키 큰 나무들 틈에 작은 마을들이 군데군데 자리한 모습이 세상의 왕국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면 그는 그곳에 한 시간씩 앉아 지극한 희열감에 젖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해 저속한 농담으로 감정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다. 감정이 너무 북받쳐 그 긴장감을 풀기 위해 저속함이 필요한 것 같았다. 맥킨토시는 이러한 감성을 차갑고 멸시하는 눈으로 관찰했다. 워커는 말술이었다. 아페아에서 자기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사내들이 먼저 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밤새 품하신 일을 자랑으로 삼았다. 워커에게는 술꾼의 감상벽이 있었다. 잡지에 실린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20년간 알고 지낸 상인이 쪼들려 신청한 대출금은 거절했다. 그는 자금줄을 쥐고 있었다. 맥킨토시가 한 번은 워커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 헛돈을 쓴다는 비난은 안 듣겠군요. 워커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다. 자연에 대한 그 열정은 술꾼의 헛된 감성일 뿐이었다. 맥킨토시는 자기 상관이 원주민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조금도 공감하지 않았다. 워커가 원주민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그의 권력 아래 있기 때문이었다. 이기적인 사내가 자신의 개를 사랑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지성은 원주민들의 수준과 엇비슷했다. 원주민들이 쌍스러운 농담을 해도 그는 그들의 음탕한 말에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이해했고 그들은 그를 이해했다. 그는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원주민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생활에 일일이 관여했다. 하지만 자신의 권위는 손상되지 않게 철저히 수호했다. 자기는 원주민들을 엄격하게 다스리면서도 섬의 백인이 누구든 원주민들을 이용하는 꼴은 절대 두고 보지 않았다. 그는 선교사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주시했다. 선교사들이 거슬리는 짓을 한다 싶으면 떼어놓고 쫓아내지는 못해도 골탕을 먹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만들 수는 있었다. 원주민들에 대한 그의 권력은 실로 지대해서 그의 말 한마디면 원주민들은 목사들에게 노동력도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는 상인들의 편의를 전혀 봐주지 않았다. 되레 상인들이 원주민들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썼다. 원주민들이 품삯과 코프라 값을 제대로 받는지, 상인들이 상품을 팔아 지나친 이문을 남기지 않는지 감시했다. 불공정하게 보이는 거래에는 가차 없었다. 때때로 상인들은 아페아로 가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고충이 컸다. 그러면 워커는 중상모략과 분노에 찬 거짓말을 동원하여 톡톡히 대갚아 주었고 결국 그들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발붙이고 살아가기 위해 그가 설정한 환경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를 모욕한 상점이 불탄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행정관이 그것을 부추겼을 거라는 심정만 있을 뿐 물증은 없었다. 한 번은 스웨덴계 호니린이 화재로 터전을 잃은 뒤 워커를 찾아가 왜 불을 질렀느냐고 따졌다. 워커는 그의 면전에 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이 더러운 개자식, 어미가 원주민인 주제에 원주민들을 속이려 들다니 니놈의 썩어빠진 가게가 불타 쓰러졌다면 신의 심판이 내린 게지. 그래, 신의 심판이 아니고 뭐냐, 썩 꺼져. 그 남자가 경찰관 두려에 내쳐진 후 행정관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신의 심판이다. 이제 맥킨토시는 그날의 일과를 시작하는 워커를 지켜보았다. 그는 병자부터 응대했다. 여러 업무뿐 아니라 의사 노릇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사무실 뒤편 쪽방에 갖가지 약들을 구비하고 있었다. 나이든 영감이 앞으로 나섰다. 반백의 짧은 곱슬머리에 파란 라바라바를 걸치고 정교한 문신을 한 남자였는데 피부가 술 담는 가죽 부대처럼 쭈글쭈글했다. 무슨 일로 왔나? 워커가 영감에게 불쑥 물었다. 남자는 끙끙 앓는 목소리로 먹기만 하면 토한다.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말했다. 선교사들에게 가보게. 워커가 말했다. 나는 아이들만 치료할 수 있어.
선교사들에게 가보았지만 그래도 낫지를 않아요. 그럼 집에 가서 죽을 준비나 해. 그리 오래 살아놓고 더 살길 바라나? 바보로구먼. 영감은 왈칵 짜증을 내며 항의했지만 워크는 아픈 아이를 품에 안은 여자를 가리키며 아이를 책상으로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것저것 묻고 나서 아이를 살폈다. 약을 좀 주지. 그가 말했다. 그는 혼혈인 사환에게 고개를 돌렸다. 약재실로 가서 칼로멜 알약 좀 가져와. 이 칼로멜은 19세기에 지사제와 이뇨제로 사용된 염화 제1수원의 상표명입니다. 칼로멜 알약 좀 가져와. 그는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알약을 하나 삼키게 한 뒤 아이 엄마에게 하나를 더 주었다. 아이를 데려가고 몸을 따뜻하게 해줘. 내일이 되면 죽든지 낫든지 하겠지.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는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였다. 대단한 물건이야. 칼로멜이란 거. 아피아의 의사들을 모두 합쳐도 내가 살린 목숨이 더 많을걸. 워크는 자신의 수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무지의 독단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관용이 없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말이지. 그가 말했다. 모든 의사들이 가망 없다고 포기한 경우야. 의사들이 못 고쳐요 하고 말할 때 나는 내게 와봐 하고 말한단 말이지. 암에 걸린 사람 얘기 내가 했던가? 자주요. 맥킨토시가 말했다. 내가 그자를 딱 석 달 만에 고쳤다니까? 고치지 못한 사람들 얘기를 하지 않으시네요? 워크는 진료를 다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별의별 희한한 하소연들이 잡다하게 나왔다. 남편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여자, 아내가 달아났다는 남자. 운수 대통했구먼. 워크가 말했다. 대부분의 사내들은 자기 아내도 달아났으면 하고 바랄걸. 이후 몇 미터 안 되는 땅대기에 소유지를 놓고 복잡한 언쟁이 길게 이어졌다. 잡은 물고기를 나누는 문제로 분쟁이 벌어졌다. 계량이 야박하다는 이유로 한 백인 상인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워크는 어떤 사정이든 일단 귀 기울여 듣고 나서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그러고는 더는 듣지 않았다. 불만을 계속 늘어놓다가는 경찰관에 의해 사무실 밖으로 내쳐졌다. 맥킨토시는 심드렁하고 짜증이 난 상태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대체적으로 정의가 문안에 실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으나 증거보다는 직감에 의지하는 상관의 모습에 분통이 터졌다. 워크는 사리 분별에 밟지 않았다. 정인들을 협박하기 일쑤였고 그들이 자기가 바라는 바를 알아채지 못하면 도둑이니 거짓말쟁이니 몰아세웠다. 워크는 구석에 내내 앉아있는 남자 무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미루었다. 그들을 일부러 무시했다. 늙은 족장과 아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행색깨나 하는 사내들 대여섯으로 이루어진 무리였다. 족장은 키가 크고 위엄을 갖춘 남자로 짧은 흰머리에 새 라바라바 차림이었고 공적 인물임을 표시하는 커다란 깃털 부채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워크와 반목하다가 워크에게 굴복한 자들이었다. 이럴 때면 늘 그렇듯 그는 그들에게 자신의 승리를 각인시키는 중이었다. 애초에 그들을 짓밟은 것은 길을 꺾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여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워크는 도로를 닦는 일에 공을 들였다. 그가 탈루아에 처음 왔을 때 작은 길이 몇 개 나 있었지만 그는 시골을 관통하는 도로들을 꾸준히 건설하고 마을들을 서로 연결시켰다. 이 도로들이 이 섬의 번영에 기여한 바는 대단히 컸다.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주로 코프라 같은 농산물을 해안으로 운반해 범선이나 선박에 실어 아피아까지 보낼 수 있었다. 운송이 쉽고 간단해진 것이다. 그의 꿈은 해안선을 따라 도로를 만드는 것이었고 그 도로의 상당 부분이 이미 완성된 상태였다. 2년 후면 완성되겠지. 그 후에는 죽든 해고되든 상관없어. 그에게 그 도로는 삶의 기쁨이었다. 그는 도로가 잘 관리되는지 확인하러 계속 시차를 나갔다. 단순하고 널찍하며 풀에 덮인 도로들이 잡목림이나 농장을 뚫고 뻗어 있었지만 나무 뿌리를 뽑아내고 바위돌을 파내거나 폭파시켜야 했고 여기저기 정지 작업도 필요했다. 그는 당면한 어려움을 자신의 기량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에 자긍심을 느꼈다. 편의적 차원뿐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섬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도록 손수 도로들을 배치한 것에 만족했다. 도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는 시인이나 다름없었다. 도로는 아름다운 절경을 굽이굽이 통과했다. 똑바로 뻗은 길에서는 키 큰 나무들 사이로 초록빛 풍광이 보였고 휘돌고 굽이진 길에서는 그 다채로움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는데 워크가 각별히 신경을 쓴 결과였다. 이 투박한 속물이 상상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이토록 세련된 독창성을 발휘하다니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다. 그는 그 도로를 닦는데 일본 정운사의 절묘한 기술까지 동원했다. 본부에서 도로 건설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았지만
지원금 중 소액만 사용했다는 사실에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다. 작년에는 그에게 배정된 1000파운드 중에 100파운드만 쓰기도 했다. 그놈들이 돈은 가져서 뭐하게? 그가 버럭 외쳤다. 원치 않는 온갖 허접 쓰레기만 잔뜩 사들이는데 탕진할 테지. 선교사들이 놈들을 그렇게 만들었어. 자신의 알뜰한 행정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었을까? 아니면 아피아 관리들의 사치스러운 방식과 자신의 효율성을 대조시키고픈 욕심 때문이었을까?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한 품삯을 주고 원주민들에게 일을 시켰다. 이것 때문에 얼마 전 그 마을과 워크 사이에 분란이 발생했고 이 문제로 마을의 우두머리들이 그를 찾아온 것이다. 족장의 아들은 1년 동안 우플로에서 지낸 뒤 돌아오자마자 부족 사람들에게 아피아에서 공공노역의 품삯으로 지불되는 큰 돈에 대해 말해주었다. 길고 지루한 논의 끝에 그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탐욕의 불을 지폈다. 그는 거대한 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고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위스키를 생각했다. 법적으로 원주민들에게 판매가 금지된 위스키는 비싼 물건이었다. 사려면 백인들이 사는 값의 곱절을 주어야 했다. 또한 그들은 온갖 검은 보화가 든 큼직한 샌들우드 상자를 떠올렸다. 향기로운 비누, 연어 통조림, 카나카인들이 영혼을 내주고라도 갖고 싶어하는 사치품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행정관이 불러서 그들의 마을을 기점으로 해안선을 따라 특정한 지점까지 도로를 닦으라는 말과 함께 품삯으로 20파운드를 제시했을 때 100파운드를 요구했다. 족장의 아들은 마누마라 불렀다. 마누마는 큰 키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잘생긴 사내였다. 부스스한 곱슬머리는 빨갛게 염색의 라임 꽃을 꽂았고 목에는 빨간 베리 화환을 걸고 있었다. 귀 뒤에 꽂은 꽃은 갈색 얼굴에 대비되어 진홍색 불꽃처럼 보였다. 상체는 맨몸이었으나 아피아에서 거주한 사람답게 더 이상 야만인이 아니라는 표식으로 라바라바 대신 무명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단결하면 행정관도 요구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다. 어차피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들이 푼돈을 받고 일하지 않으리라는 걸 깨닫는다면 요구하는 돈을 줄 것이라고. 하지만 버텨야 한다고. 행정관이 무슨 말을 하든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100파운드를 요구했으니 그것을 고수해야 한다고. 그들이 액수를 제시했을 때 워커는 웃음보를 터뜨리며 걸걸한 목소리로 한참을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바보짓 하지 말고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말했다. 그날은 기분이 좋았으므로 도로 작업을 마치면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기미가 없자 그는 그 마을로 내려가서 남자들에게 무슨 꿍꿍이냐고 물었다. 마누마에게 단단히 교육을 받은 마을 남자들은 입을 꾹 다물고 말싸움을 피했다. 언쟁에 열광하는 카나카인들이 어깨만 추어 올린 것이다. 100파운드를 주신다면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었다.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워커는 분통을 터뜨렸다. 꼴이 흉측하게 변했다. 짧고 투실투실한 목은 사납게 부풀어 올랐고 붉은 안색은 보랏빛을 띠었다. 입가에는 계거품을 물었다. 워커는 원주민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그는 상처를 주고 모욕하는 법을 잘 아는 자였다. 무시무시했다. 노인들은 하얗게 질려 불안에 떨었다. 주저했다. 큰 세상을 아는 마누마가 없었더라면 마누마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두렵지 않았다면 그대로 항복하고 말았을 것이다. 워커의 말에 응답한 것은 마누마였다. 100파운드 주세요. 그럼 일할게요. 워커는 마누마에게 주먹진 손을 흔들어대면서 생각나는 욕이란 욕은 다 짓거렸다. 그리고 조롱을 퍼부었다. 마누마는 가만히 앉아 웃기만 했다. 그의 미소에는 자신감을 넘어선 허세가 어려 있었지만 그로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100파운드 주세요. 그럼 일할게요. 모두들 이제 워커가 마누마에게 덤벼들겠거니 생각했다. 워커는 전에도 원주민을 직접 두드러겨 팬 적이 있었다. 그들은 워커의 완력을 잘 알았다. 워커는 마누마보다 나이가 세 곱절은 많고 키도 15cm나 작았지만 마누마가 워커에게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행정관의 매질을 거부하는 야만인이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워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킬킬 웃었다. 바보 천치들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가 말했다. 다시 의논해봐. 내 제안은 알 거야. 일주일 안에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각오들 해. 워커는 돌아서서 족장의 오두막을 나왔다. 그는 묶인 늙은 앞말을 풀었다. 워커가 디딤돌을 밟고 육중한 몸을 끌어올려 안장에 올라타는 동안 워커와 주민들 사이에 형성된 관례대로 늙은이 한 명이 다른 쪽 등자를 붙잡아 주었다.
그날 밤 워크가 평소처럼 그의 집을 지나는 도로를 따라 거니는데 무언가가 휙 하고 그를 스쳐 지나가더니 툭 하고 나무를 때리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그를 향해 날아온 것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움츠렸다. 그가 누구야? 하고 외치면서 물체가 날아온 쪽으로 달려가는데 어떤 남자가 숲을 속으로 달아나는 소리가 났다. 이런 어두움 속에서 쫓아가야 소용도 없을 테고 숨도 차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왔던 도로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무엇이 날아왔나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너무 어두웠다. 그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맥킨토시와 중국인 소년을 불렀다. 악마 녀석 하나가 내게 무언가를 던져서 같이 가서 뭔지 찾아보자고. 그는 사내 아이를 시켜 등불을 가져왔다. 세 사람은 그 장소로 다시 갔다. 그들은 땅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갑자기 사내 아이가 비염으로 몰아 중얼거리며 외쳤다. 그들은 돌아서서 쳐다보았다. 사내 아이가 등불을 들어올렸다. 주위의 어둠을 물리치는 불빛에 코코넛 나무 밑동에 박혀있는 긴 칼이 사악한 정체를 드러냈다. 어찌나 세게 던졌는지 칼은 상당한 힘을 들인 끝에야 뽑혀 나왔다. 맙소사, 놈이 빗맞히지 않았다면 난 골로 갔을 거야. 워크는 그 칼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100년 전 최초의 백인들이 이 섬에 들여온 선원들의 칼을 본떠 만든 칼이었는데 코코넛 열매를 두동강 내서 코프라를 말릴 때 쓰는 것이었다. 살인도 가능한 무기로 날이 무려 30cm나 되고 대단히 날카로웠다. 워크는 킥킥 웃었다. 악마 녀석, 버릇없는 악마 녀석. 워크는 칼을 던진 것이 마누마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단 7, 8cm 차이로 목숨을 건진 것이었다. 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기가 살아 모험의 짜릿함에 취했다. 다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신이 나서 두 손을 비볐다. 이놈들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그의 작은 두 눈이 반짝거렸다. 워크는 칠면조처럼 기를 발산했다. 30분도 못 되어 그는 맥킨토시에게 두 번이나 그 사건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찌꺼리고는 피켓을 하자고 청했다. 게임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의도를 자랑했다. 맥킨토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말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 그들을 못 살게 굽니까? 맥킨토시가 말했다. 20파운드는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주는 품삯은 너무 적어요. 내가 얼마를 주던 놈들은 아주 감사히 받아야 해. 잠깐만요. 그들은 행정관님 돈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합당한 금액을 할당한 거예요. 행정관님이 그걸 쓴다고 해서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피아이는 바보들이 더글더글해. 맥킨토시는 워커의 동기가 허영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어깨를 추어 올렸다. 그 자들을 그리 멸시하다가는 좋을 게 없을 겁니다. 아피아는 행정관님의 밥줄을 쥐고 있어요. 이보게, 여기 사람들은 말이야,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나 없이는 버티지 못하거든. 나를 숭배한다고. 마누마는 바보야. 놈은 날 겁줄이고 그 칼을 던진 거야. 이튿날 워크는 말을 타고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갔다. 그 마을의 이름은 마타우트였다. 그는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그가 족장의 집에 당도했을 때 남자들은 바닥에 둥글게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길 닦는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모양이었다. 사모와 오두막의 형태란 이러하다. 가느다란 나무 몸통들이 10에서 15cm 간격으로 둥글게 원을 형성한다. 중앙에는 높다란 나무가 놓이고 가운데 나무에서부터 초가 지붕이 경사를 이루며 밑으로 내려간다.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코코넛 이파리로 만든 베니션 블라인드를 내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오두막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바람이 자유롭게 들고 나간다. 워크는 말을 몰아 그 오두막 가장자리로 가서 큰 목소리로 족장을 불렀다. 이봐, 탕가투. 어젯밤에 당신 아들이 나무에 칼을 꽂아 두고 가서 내가 친히 가져왔네. 그는 칼을 오두막 한가운데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너틀 웃음을 웃으면서 유유히 자리를 떴다. 월요일에 그는 그들이 일을 시작했는지 보러 나갔다. 일을 시작한 조짐은 없었다. 그는 말을 타고 마을을 돌아다녔다. 마을 주민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고 있었다. 몇몇은 판다누스 이파리로 돗자리를 짜고 있었고 영감 하나는 카바 그릇을 만드느라 바빴다. 아이들은 놀고 있었고 여자들은 돌아다니면서 집안 일을 했다. 워크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족장의 집으로 갔다. 달로파리, 족장이 말했다. 달로파리, 워크가 대답했다. 마누마는 그물을 만드는 중이었다. 입술 사이에 골련을 하나 물고 승리의 미소를 띤 채 워크를 쓱 올려보았다. 도로를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모양이지? 족장이 대답했다. 100파운드를 주어야 하죠? 후회하게 될 게다. 워크는 마누마에게 돌아섰다. 그리고 너, 얘야,
넌 나이도 많지 않은데 등이 아주 쑤시게 될 거야. 워크는 킥킥거리면서 말을 타고 떠났다. 그가 떠난 뒤 원주민들은 어렴풋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들은 그 뚱뚱하고 사악한 영감이 두려웠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워크를 비난해도 앞에서 견문을 넓힌 마누마가 아무리 경멸을 한다 해도 워크가 악랄하고 교활하다는 사실과 워크에게 대적한 자는 결국 그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24시간이 채 못되어 워크가 꾸민 책략이 드러났다. 워크다운 방식이었다. 이튿날 한 무리의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이 떼를 지어 이 마을로 우르르 몰려왔다. 찾아온 무리의 족장은 그들이 그 도로를 만들기로 워크와 거래했다고 말했다. 워크가 그들에게 20파운드를 제시했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활한 부분이었다. 폴리네시아인들에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모든 법을 우선하는 원칙이었다. 그것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에티켓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외지인이 원할 때까지 잠자리뿐 아니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야 했다. 마타우트의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매일 아침 일꾼들은 흥겹게 무리를 지어 일을 하러 나갔다. 나무를 자르고 바위를 폭파하고 여기저기 땅을 평평하게 골랐다. 저녁이면 다시 터벅터벅 마을로 돌아와 먹고 마셨다. 양껏 배를 채우고는 춤을 추고 찬송가를 부르며 인생을 즐겼다.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하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척은 울상을 짓기 시작했다. 외지인들이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 마을의 바나나와 빵나무 열매가 그들의 식탐에 남아나지를 않았다. 수확한 열매를 아피아로 보내 수입을 톡톡히 올리던 아보카도 나무도 헐벗게 되었다. 파멸이 목전에 다가왔다. 게다가 외지인들은 일손이 지독히 느렸다. 워크에게 천천히 해도 좋다는 귀뜸을 받기라도 한 걸까? 이런 속도라면 도로가 완성될 즈음 마을의 식량은 완전히 바닥날 지경이었다. 최악은 그들이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마을 주민이 볼일을 보러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로 나갈 때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파다했다. 마을 주민은 가는 곳마다 비웃는 소리에 맞닥뜨렸다. 카나카인이 가장 참지 못하는 것이 조롱이었다. 얼마 후 고통받는 주민들 사이에서 격분한 목소리가 속속 터져 나왔다. 마누마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그는 쓴소리를 참아야 했다. 급기야 워크가 예언한 날이 들어닥쳤다. 열띤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지면서 대여섯 명의 젊은이들이 족장의 아들을 덮쳐 두들겨 패는 바람에 그는 일주일 동안 멍들고 쑤시는 몸으로 판다누스 깔개 위에 누워 있어야 했다. 몸을 아무리 뒤척여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다. 행정관은 매일 혹은 하루 건넌 늙은 암마를 타고 찾아와 도로가 진척되는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쓰러진 적을 조롱하고 싶은 충동을 마다할 사내가 아니었고 기회만 생기면 치욕을 당한 마타우트의 주민들에게 모욕의 쓴맛까지 선사했다. 그는 그들의 길을 꺾어버렸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자존심을 호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외지인들과 같이 나가 도로 작업을 시작했다. 식량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한시라도 빨리 작업을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거들었다. 하지만 묵묵히 일을 하면서도 분하고 억울해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이들까지 조용히 힘든 일을 했다. 여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땔감을 낳았다. 워커는 그들을 보면서 한바탕 웃어 젖히다가 하마터면 안장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섬의 모든 주민들이 배를 잡고 웃었다. 이보다 재미난 이야기는 없었다. 카나카인들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교활한 백인 영감의 최고 성정가였다. 도로를 만드는 품삯으로 20파운드를 거절했다가 결국은 무보수로 일하게 된 어리석은 사람들을 구경하겠다고 먼 마을에서 사람들이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이 열심히 일할수록 손님들만 편해질 뿐이었다. 손님들의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어차피 공짜로 배를 양껏 채울 수 있는 데다 우리가 늑장을 부릴수록 더 재미난 이야기가 될 텐데 왜? 가련한 마을 주민들은 더는 참을 수가 없어 제발 외지인들을 자기들 마을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러 오늘 아침 행정관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보수로 도로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워커는 완전 무결한 대승리를 거둔 셈이었다. 주민들은 풀이 죽어 있었다. 그의 크고 말끔한 얼굴 위로 오만한 만족감이 퍼져나갔다. 한껏 사기가 올라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거대한 불독처럼 보였다. 맥킨토시는 그 사건 광경이 혐오스러워 진저리가 났다. 그때 워커가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내가 나 혼자 좋자고 그 도로를 만드는 거냐? 그 도로가 생긴다고 해서 나한테 생기는 이득이 뭐지? 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편히 걸어다니고 너희들 코브라를 편히 나르라고 말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다. 완성되면 오롯이 너희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는데도 품삯을 넉넉히 주겠다고 제안했어. 이제는 너희들이 대가를 지불해 너희들이 그 도로를 완성하고 내가 약속했던 20파운드를 마누아 사람들에게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 마누아 사람들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아우성이 터졌다. 그들은 그를 설득하려 했다. 자기들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는 잔혹한 조롱으로 맞아칠 뿐이었다. 그때 시계 종이 울렸다. 저녁 먹을 시간이군. 그가 말했다. 모두 내보내. 워커는 의자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켜 관사로 나갔다. 맥킨토시가 뒤따라갔을 때 워커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다. 목에 냅킨을 두르고 손에는 나이프와 포크를 쥐고서 중국인 요리사가 내올 식사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기가 있는 대로 살아있었다. 내가 놈들을 멋지게 쓰러뜨렸지. 맥킨토시가 자리에 앉을 때 그가 말했다. 이제부터는 도로를 만드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야. 저는 농담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맥킨토시가 차갑게 말했다. 무슨 소리야? 정말 20파운드를 내게 하시려고요? 당연하지. 꼭 내게 할 거야. 그럴 권한이 행정관님에게 있는지 의문인데요. 그렇게 생각하나? 난 이 섬에서 원하는 건 뭐든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골탕을 먹일 만큼 먹이셨어요. 워커는 요란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맥킨토시가 무엇라고 생각하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자네의 의견이 필요하면 요청하도록 하지. 맥킨토시는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때는 그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자제심을 발휘하느라 구역질과 어지럼증이 일 지경이었다. 앞에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도무지 입맛이 없어서 워크가 큼직한 고기 조각을 거대한 입안에 퍼넣는 것을 역겹게 바라보았다. 워크는 식사 습관이 지저분했다. 그와 한 식당에 앉아 있으려면 비위가 좋아야 했다. 맥킨토시는 진저리를 쳤다. 그 징그럽고 잔인한 남자를 모욕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꿈틀거렸다. 그가 흙바닥을 뒹굴며 본인이 괴롭힌 사람들만큼 고통스러워하는 꼴을 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저 악당이 그 어느 때보다 혐오스러웠다. 하루가 흘렀다. 맥킨토시는 저녁 식사 후 잠을 청했지만 가슴에 우라가 가득 차 잠이 오지 않았다. 책을 읽으려 하면 글자들이 눈앞을 헤엄쳐 지나갔다. 태양이 가차없이 내려쬐었다. 비라도 왔으면 싶었지만 비가 와도 시원하지 않았다. 비가 오면 때려도 푹푹 찔 뿐이었다. 그는 에브딘 태생이었다. 그 도시의 화강한 거리를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이 벼랑간 그리웠다. 여기서 그는 죄수나 다름없었다. 잔잔한 바다뿐 아니라 그 끔찍한 영감을 정오하는 마음에 갇힌 신세였다. 그는 두 손으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자를 죽이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다잡았다. 뭐라고 해서 주의를 분산시켜야 했다. 책을 읽을 수 없으니 개인 서신이나 정리하자는 생각이 들었다. 벌써부터 하려고 마음먹었으나 계속 미뤄둔 일이었다. 그는 잠긴 책상 서랍을 열고 안에서 편지를 한움큼 꺼냈다. 그때 그의 권총이 눈에 띄었다. 순간 어떤 충동이 치밀었지만 억눌렀다. 그자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넣고 견딜 수 없는 이 삶의 속박에서 탈출하자는 충동이 뇌리를 스쳤던 것이다. 권총은 습기가 많은 공기에서 약간 녹이 슬어 있었다. 그는 기름 먹인 헝겊을 꺼내 권총을 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잠시 정신이 팔려 있다가 문득 누군가 문 저편에서 살금살금 돌아다니는 기척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외쳤다. 거기 누군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마누마가 모습을 드러냈다. 무슨 일이지? 족장의 아들은 잠시 시무룩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다가 목이 졸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20파운드는 못 냅니다. 그만한 돈이 없어요. 나들을 어쩌라고? 맥킨토시가 말했다. 너도 워커 씨가 한 말을 들었을 텐데? 마누마는 반은 사모아 말로 반은 영어로 애원하기 시작했다. 거린의 달달 떨리는 억양이 가미된 단조롭고 징징거리는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듣자니 맥킨토시는 혐오감이 밀려왔다. 사내가 돼서 이처럼 맥을 못 추다니 그는 화가 치밀었다. 참으로 한심한 인사였다. 나도 어쩔 수 없어. 맥킨토시는 짜증을 내며 말했다. 여기 책임자는 워커 씨라는 걸 너도 알잖아. 마누마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면서도 문간을 서성였다. 몸이 아파요. 마누마가 말했다. 약 좀 주세요. 어디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병이 났어요. 몸이 아파요. 거기 서 있지 마. 맥킨토시가 매섭게 말했다. 이리 들어와. 내가 좀 보지. 마누마는 작은 방 안으로 들어와서 책상 앞에 섰다. 여기랑 여기가 아파요. 그는 두 손을 엉덩이에 댔다. 얼굴엔 고통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문득 맥킨토시는 권총에 머물러 있는 마누마의 시선을 의식했다. 마누마가 나타났을 때 그가 책상에 놓아둔 권총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다. 맥킨토시에게는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이 카나카인의 머릿속이 훤히 보이는 듯 했다. 심장이 격렬히 뛰었다. 바로 그때 그는 무언가에 쉰 것처럼 생소한 의지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했다. 그때 그의 몸을 움직인 것은 그가 아니라 그로서는 알 수 없는 미지의 힘이었다. 그는 갑자기 목이 타고 말문이 막혀서 무의식적으로 목에 손을 댔다. 그리고 마누마의 눈을 피해야 했다. 여기서 기다려. 그는 누군가에 의해 숨통이라도 잡힌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약재실에서 뭐라도 가져올게. 그는 일어섰다. 그의 몸이 약간 휘청한 것은 그저 그의 상상이었을까? 마누마는 조용히 서 있었다. 맥킨토시는 계속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지만 자기가 멍하니 문 밖을 응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를 홀려 문 밖으로 이끈 것은 그가 아닌 다른 존재였지만 뒤죽박죽된 편지들을 한 움큼 집어 권총이 보이지 않도록 권총을 덮은 것은 그 자신이었다. 그는 약재실로 갔다. 알약 하나를 꺼내고 파란 물약을 약병에 따른 뒤 관사 밖 부지로 나갔다. 자신의 방갈로로 가고 싶지는 않아서 마누마를 소리쳐 불렀다. 이리로 나와. 맥킨토시는 마누마에게 약을 주고 복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왠지 카나카인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말을 하는 내내 마누마의 어깨만 쳐다보았다. 마누마는 약을 받아들고 살그머니 대문을 나섰다. 맥킨토시는 식당으로 들어가서 지나간 신문들을 다시 털주었다. 하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집안은 아주 괴괴했다. 워크는 위층 자기방에서 잠들어 있었고 중국인 요리사는 부엌에서 바빴으며 경찰로 간 둘은 낚시를 하러 가고 없었다. 집 안을 감싼 침묵이 기괴하게 느껴졌다. 권총이 그가 놓아둔 곳에 아직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불현듯 뇌리를 스쳤다. 감히 확인해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불확실한 것은 끔찍했지만 확실한 것은 더욱 끔찍했다. 그는 땀을 흘렸다. 그 침묵을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도로 아래편 상인의 집에 가보기로 했다. 여기서 1.6km쯤 떨어진 곳에 가게를 하는 저비스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혼혈인이었고 백인의 피가 섞인 만큼 딱 그만큼 말이 통했다. 맥킨토시는 자신의 방갈로와 편지들이 어수선하게 늘린 책상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그 밑에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그는 도로를 따라 걸었다. 어느 족장의 멋진 오두막을 지나칠 때 누군가 그에게 소리쳐 인사를 했다. 그는 그 가게로 갔다. 카운터 뒤에 상인의 딸이 앉아 있었다. 피부가 가무잡잡하고 이목구비가 넓적한 그녀는 분홍빛 블라우스와 밑으로 넓게 퍼지는 흰 치마를 입고 있었다. 저비스는 딸과 맥킨토시가 결혼하기를 바랐다. 그는 형편이 넉넉한 자였고 자기 딸의 남편은 배를 두드리며 살게 될 거라고 맥킨토시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맥킨토시를 보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 아버지는 오늘 아침 들어온 짐 몇 개를 풀고 계세요. 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맥킨토시는 앉았고 딸은 밖으로 나가서 가게 뒤편으로 갔다. 잠시 후 그녀의 어머니가 뒤뚱거리며 들어왔다. 몸집이 거대하고 나이가 많은 여자였는데 자기 힘으로 일군 큰 땅을 소유한 여족장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괴물처럼 비대한 몸집은 불쾌감을 일으켰지만 뚜렷한 위험을 풍기는 여자였다. 그녀는 알랑거리지 않으면서 다정했고 상냥하면서도 자신의 지위를 의식했다. 발걸음이 뜸하시네요, 맥킨토시 씨. 오늘 아침에도 테리사가 아이 참 맥킨토시 씨는 얼굴을 통 볼 수가 없어 하고 말했어요. 그는 이 늙은 원주민의 사위가 된 자신을 상상하고 살짝 몸서리를 쳤다. 그녀는 백인의 피가 섞인 남편을 무쇠 주먹으로 다스리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녀의 주먹이 권위였고 그녀의 주먹이 사업 수완이었다. 백인들에게 그녀는 저비스 부인일 뿐이었으나 그녀의 아버지는 왕족 혈통으로 족장을 지냈고 그녀 아버지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는 실제 통치를 한 왕들이었다. 상인이 들어왔다. 위풍당당한 아내에 비해 몸집이 작고 머리가 검은 남자로 검은 턱수염은 희끗희끗하게 새어가는 중이었다. 흰 면포 차림이었고 잘생긴 눈에 치아가 반짝거렸다. 대단히 영국인다웠고 속어를 많이 썼지만 외국인이 영어를 구사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가족들에게는 원주민은 어머니가 썼던 언어를 사용했다. 아첨하고 알랑거리면서 굽실거리는 남자였다. 아, 맥킨토시 씨 잘 오셨어요? 위스키를 내오렴 테리사. 맥킨토시 씨, 우리와 같이 한잔 하세요. 그는 아피아의 온갖 최신 소식들을 전해주었다. 말하는 내내 손님의 눈을 살폈다. 그래야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워크는 어떻게 지내나요? 요새는 얼굴을 통 못 봤지 뭡니까? 제가 이번 주 중으로 돼지 통구이를 한 마리 보내드리죠. 오늘 아침 말을 타고 집으로 가시는 걸 보았어요. 테리사가 말했다. 건강을 위해 저비스가 위스키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맥킨토시는 술을 들이켰다. 두 여인은 앉아 그를 지켜보았다. 검은 머드 허브드 차림의 저비스 부인은 차분하고 거만했고 테리사는 맥킨토시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상인은 끊임없이 험담을 늘어놓았다. 워크가 은퇴한다는 말이 앞에 돌고 있어요. 이젠 예전만큼 젊지 않으니까요. 그가 처음 섬에온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그는 그것들에 맞게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지나쳐요. 여족장이 말했다. 원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 도로 이야기는 재밌더군요. 상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아페아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다들 배꼽이 빠지라 웃더라고요. 하여간 워커 그 사람 재미있는 양반이야. 맥킨토시는 냉혹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대체 무슨 속셈으로 워커를 이딴 식으로 말하는 걸까? 이 상인은 혼혈인이라 워커시라고 불러야 마땅했다. 무리함을 꾸짖는 쓴소리가 입안을 맴돌았다. 왜 참고 있는 건지 걸어서는 알 수 없었다. 그가 은퇴하면 당신이 그 자리를 맡을 겁니다. 맥킨토시 씨? 저비스가 말했다. 섬 사람들은 모두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은 원주민들을 이해하니까요. 그들도 이제 교육을 받았어요.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이 행정관이 돼야 해요. 워크는 나처럼 상인일 뿐이에요. 테리사의 눈이 반짝거렸다. 때를 보아서 건수를 잡았다 싶으면 우리가 나설 거예요. 이것만은 믿어도 돼요. 내가 족장들을 모두 데리고 아피아로 가서 탄원할 거예요. 맥킨토시는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 워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그의 뒤를 잃을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사실 비등한 공적 위치에서 맥킨토시만큼 이 섬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사 부지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자기 방으로 곧장 갔다. 그는 책상을 재빨리 훑어보고는 편지들 사이를 뒤적였다. 권총이 없었다. 심장이 갈빗대 격렬히 부딪히며 날뛰었다. 그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지며 권총을 찾아보았다. 의자와 서랍 안쪽까지 살폈다. 속이 바짝바짝 탔다. 그것이 없으리라는 걸 내내 알았으면서도. 갑자기 워커의 걸걸하고 쾌활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대체 뭘 하고 있나 맥? 맥킨토시는 깜짝 놀랐다. 워커가 문간에 서 있었다. 맥킨토시는 책상에 널린 것들을 숨기려 반사적으로 돌아섰다. 정리하나? 워커가 물었다. 말을 마차에 메어두라고 했네. 다포니로 멱이나 감으러 가려고. 자네도 같이 가지? 그가 워커와 같이 있는 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었다. 그들이 가리는 곳은 5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얇은 바위벽으로 인해 바다와 분리된 민물샘이었다. 행정관이 원주민들을 생각해 멱을 감을 수 있도록 바위를 폭파해 만든 곳이었다. 그는 섬 곳곳에 온천이 있는 곳이면 이런 곳을 몇 군데 만들어 두었다. 그곳의 민물은 끈적하고 뜨뜻한 바닷물에 비해 시원하고 상쾌했다. 그들은 마차를 타고 고요하고 수풀이 자란 도로를 달리다가 바닷물이 밀려들어온 여울을 걷는 뒤 종 모양의 오두막들이 널찍널찍하게 자리하고 중앙에 하얀 예배당이 있는 원주민 마을 두 곳을 지났다. 그들은 세 번째 마을 앞에서 내려 말을 묶어두고 그 샘으로 내려갔다. 그들 외에도 젊은 여자 4-5명과 아이들 19명이 있었다. 그들은 곧 텀벙거리며 돌아다니고 소리치고 웃어대고 워크는 라바라바 차림으로 뚱뚱한 돌고래처럼 이리저리 헤엄쳐 다녔다. 그는 여자들과 음란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여자들은 그의 몸 밑으로 잠액질을 하면서 그가 잡으려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갔다. 그가 지쳐 바위 위에 누워있으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그를 둘러쌌다.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 늙은 남자는 몸집이 비대하고 흰머리가 뒤통수에 초승달 모양으로 남아있을 뿐 정수리가 완전히 벗어져 반짝반짝하는 것이 나이든 바다의 신처럼 보였다. 맥킨토시는 그의 눈에서 묘하고 녹록한 눈빛을 보았다. 쟤들은 내 자식들이야. 그가 말했다. 나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해. 그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 여자에게 고개를 돌려 음란한 말을 했고 그 말에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다. 맥킨토시는 옷을 입기 시작했다. 가느다란 팔다리 탓에 몸매가 기괴하게 보였다. 그것이 사악한 돈키호테의 형상인지라 워크는 맥킨토시에 대해 저속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숨죽여 작게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공감을 표시했다. 맥킨토시는 힘겹게 셔츠를 걸쳤다. 자기가 볼품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다고 비웃음을 당하는 건 질색이었다. 그는 뚱한 얼굴로 조용히 서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려면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자네 나쁜 친구는 아니야, 맥. 그저 바보일 뿐이지. 자네는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꼭 다른 일을 하려고 든다 말일세. 우린 그렇게 살지 않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을 걸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을로 슬렁슬렁 돌아가서 족장과 함께 카바 한 그릇을 들이켜고는 게으른 마을 주민들의 흥겨운 작별 인사를 받으며 집으로 마차를 몰았다. 워크는 저녁을 먹고 나서 습관대로 시가에 불을 붙인 다음 산책 나갈 준비를 했다. 맥킨토시는 덜컥 겁이 났다. 이런 상황에 밤중에 혼자 나가는 건 경솔한 행동 같은데요? 워크는 파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맥킨토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저번 날 밤의 그 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관님을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채, 쟤까진 놈들이 감히. 이미 누군가 덤볐어요. 허풍 한번 부린 게지. 놈들은 날 해치지 못해.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 자기들을 위한 것이란 걸 알아. 맥킨토시는 경멸감에 휩싸여 워크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의 자기만족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러면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 아침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만이라도 집안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저랑 같이 피켓이라도 하시던가요? 피켓은 돌아와서 하지. 가나카인 중에 내 항로를 수정할 자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 그럼 저도 같이 가게 해주세요. 자네는 그냥 있어. 맥킨토시는 그냥 어깨짓을 하고 말았다. 경고는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었다.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겠다면 본인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워크는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갔다. 맥킨토시는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문득 자신의 행방을 밝혀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부엌으로 건너가서 구실을 만들어 몇 분 동안 요리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 나서 축음기를 꺼내 레코드 판을 올려놓았다. 축음기가 런던 뮤직홀의 우스꽝스러운 노래를 연주했다. 하지만 그 감상적인 곡조가 흐르는 동안에도 그의 귀는 무슨 소리가 나지 않는지 밤의 저편을 향해 바짝 세워져 있었다. 바로 옆에서 레코드 판이 시끌벅적한 노랫말과 우렁찬 소리를 뽑아냈지만 그는 기괴한 침묵에 포위된 것만 같았다. 파도가 암초에 우르릉 철썩거리는 소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저 멀리 위쪽에서 코코넛 나무잎 사이로 산들바람이 한숨 짓는 소리도 들렸다. 얼마나 걸릴까? 끔찍했다. 그는 걸걸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널러옴의 연속이로군. 자네가 웬일로 노래를 듣나 맥? 워크가 창가에 섰다. 붉은 얼굴이 둥글고 쾌활했다. 보다시피 난 이렇게 멀쩡하고 팔팔하다네. 무슨 일로 음악을 다 틀었나? 워크가 안으로 들어왔다. 마음이 싱숭생숭한 게로구나. 기운을 내버려 음악을 튼 거야? 행정관님을 위한 장송곡을 들었지요. 대체 무슨 노래인데? 썬 맥주 반잔과 흑맥주 한 잔. 아주 좋은 노래군. 몇 번이고 들어도 실증나지 않겠어. 이제 피켓으로 자네 돈 좀 따볼까? 그들은 게임을 했다. 워크는 승리를 향해 돌진했다. 상대에게 음포를 놓고 야유하고 상대의 실수를 조롱하고 온갖 책략을 쓰고 상대를 협박하면서 희희낙낙했다. 맥킨토시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평소처럼 제3자의 입장에 서자 이 못 견디게 싫은 영감을 관찰하는 것도 냉정한 울타리 안에 머무는 것도 덤덤히 즐길 수 있었다. 저기 어딘가에 마누마가 조용히 앉아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워크는 승리에 승리를 거듭했고 저녁이 끝날 무렵에는 흐뭇하게 딴 돈을 주머니에 넣었다. 나를 상대하려면 나이가 한참 더 들어야 할 거야, 맥. 난 카드 실력을 타고난 사람이거든. 공교롭게도 제가 드린 에이스 카드를 14번이나 잡으셨으니 과연 그걸 재능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좋은 카드는 선수에게 오는 법이지. 워크가 받아쳤다. 자네 패를 가지고 했더라도 내가 이겼을걸? 그는 왕년의 도박꾼들을 상대로 벌였던 갖가지 카드게임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돈을 싹싹 긁어서 그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는 이야기였다. 그의 자랑과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맥킨토시는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 차라리 정오심을 키우고 싶었다. 워크의 말, 모든 몸짓이 갈수록 그의 혐오감을 부채질했다. 마침내 워크가 일어섰다. 그만 자러 가야겠어. 그가 요란하게 하품을 하면서 말했다. 내일은 힘든 하루가 될 거야. 뭘 어쩌시게요? 마차를 타고 선 반대편으로 가볼까 해. 아침 5시에 길을 나서도 저녁 늦도록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들은 보통 7시에 저녁을 먹었다. 그럼 7시 30분쯤 저녁을 먹죠. 그 정도 될 거야. 맥킨토시는 워크가 파이프 담뱃대에서 젤을 탁탁 털어내는 것을 보았다.
원기왕성하고 활력이 넘쳤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했다. 맥킨토시의 차갑고 어물한 눈에 희미한 미소가 번뜩였다. 저도 같이 갈까요? 내가 왜 그런 걸 바라겠나? 안마를 타고 갈 건데 녀석이 나 하나 끌고 갈 힘은 충분하지만 자네까지 끌고 50km를 가려고 하지는 않을걸? 지금 만타우트의 민심이 어떤지 잘 모르시나 보군요. 제가 같이 가는 게 안전할 거예요. 워크는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는 칫똥만큼도 쓸모가 없을걸? 난 깜짝깜짝 놀라는 새가슴이 아닐세. 맥킨토시의 눈에 어렸던 미소가 그의 입술로 내려갔다. 그의 입술이 씁쓸하게 뒤틀렸다. 신은 파괴하려는 자를 먼저 미치게 만든다. 무슨 회개한 소리인가? 워크가 말했다. 라틴어예요. 맥킨토시는 그렇게 대답하면서 밖으로 나왔다. 이제 그는 킥킥 웃음이 나왔다. 아까와는 기분이 딴판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으니 운명의 손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 이튿날 잠에서 깬 그는 밖으로 나갔다. 밤에 푹 자고 이른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맞이하자 기분이 상쾌했다. 오늘따라 바다가 유달리 푸르고 하늘도 화창했다. 무역풍이 신선했다. 산들바람이 어루만지듯 석호에 잔물길을 일으키는 모습이 벨벳을 거꾸로 쓰다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더 강해지고 더 젊어진 기분이었다. 그는 열의를 가지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다시 잠을 잤고 저녁이 다가올 무렵에는 밤생말에 안장을 얹고 관목림을 슬슬 돌아다녔다. 새롭게 눈을 뜬 듯 모든 것들이 색다르게 보였다. 정상으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신기한 것은 이제 워크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치 워크란 자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은 양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그는 느지막이 돌아왔다. 말을 탄트라 더워서 다시 목욕을 했다. 그러고는 베란다에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낮이 저무는 석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석양 아래 장밋빛과 보랏빛, 푸른 빛으로 물든 석호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세상과 그리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듯 그는 평화로웠다. 요리사가 와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는데 기다릴 것인지 물었을 때 맥킨토시는 다정한 눈으로 요리사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7시 30분이로군. 기다리지 않는 게 좋겠어. 우리 대장이 언제 돌아올지 누가 알겠나?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잠시 후 맥킨토시는 소년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마당을 건너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가롭게 일어나 식당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먹었다. 일이 터졌을까? 맥킨토시는 숨죽여 킥킥거리며 그 불확실한 상황을 즐겼다. 단조로운 음식도 그리 나쁘지 않았다. 요리사가 빈곤한 상상력에 부닥쳐 또다시 내놓은 햄버거 스테이크조차 기적처럼 육즙이 많고 풍미가 돌았다. 그는 저녁을 먹고 나서 책을 가지러 자신의 방갈로로 슬슬 걸어갔다. 지죽은 듯 고요한 것이 좋았다. 밤이 되어 밤하늘에 별들이 총총했다. 그가 램프를 가져오라고 외치자 잠시 후 한 줄기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중국인이 맨발로 종종거리며 뛰어왔다. 중국인이 램프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소란스럽게 방을 나갔다. 맥킨토시는 바닥에 우두커니 섰다. 거기에 그의 권총이 흩어진 서류들에 반쯤 가려진 채 놓여 있었다. 심장이 쿵쾅쿵쾅 고통스럽게 고동치고 식은 땀이 났다. 그 일이 터진 것이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집어들었다. 총알은 4발이 비어 있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심하는 눈초리로 밤 저편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얼른 빈 약실에 총알을 4발 채워 넣은 뒤 권총을 서랍에 넣고 잠갔다. 그는 앉아서 기다렸다. 1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흘렀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는 글을 쓰는 것처럼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글을 쓰지도 읽지도 않았다. 그저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지 귀를 바짝 세웠다. 마침내 그는 우왕좌왕하는 발소리를 듣고는 그것이 중국인 요리사임을 알아차렸다. 아숭! 그가 소리쳤다. 소년이 문가로 왔다. 대장이 많이 늦어요. 소년이 말했다. 저녁밥 맛없어요. 맥킨토시는 소년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쟤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나 할까? 알게 되면 나와 워크가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알게 될까 궁금했다. 소년은 웃는 얼굴로 묵묵히 매끄럽게 할 일을 하는 아이였다. 누가 저 아이의 속을 알까? 도중에 어디서든 저녁을 드시고 오실 모양이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수프를 뜨겁게 데워놔. 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 무섭게 소동과 고함 소리, 맨발로 후다닥 뛰어가는 발소리가 정적을 깼다. 원주민들이 우르르 관사 부지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이 맥킨토시를 둘러싸고 저마다 말을 했다.
맥킨토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흥분한 데다 겁에 질려 있었고 몇몇은 울고 있었다. 맥킨토시는 그들을 밀치고 나아가 대문 쪽으로 나갔다. 그들이 하는 말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았다. 그가 대문으로 나갔을 때 이륜 마차가 도착했다. 늙은 암말은 어느 키가 큰 카나카인에 이끌려 걸어오고 있었고 이륜 마차 안에는 남자 둘이 웅크린 채 워커를 부축하고 있었다. 작은 원주민 무리가 마차를 둘러섰다. 암말이 마당으로 이끌려 들어왔고 원주민들이 말을 쫓아 우르르 안으로 들어왔다. 맥킨토시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소리쳤고 경찰관 둘이 난데없이 나타나 그들을 거칠게 옆으로 밀어냈다. 지금까지 그가 알아들은 내용인즉슨 낚시를 나갔던 사내아이 몇 명이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여울 옆 수원 쪽에 서 있는 마차를 발견했다. 암말은 목초 속에 코를 박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본 것은 좌석과 대시보드 사이에 축 늘어진 이 영감의 거대하고 흰 몸뚱이였다. 처음에 아이들은 그가 술에 취했구나 싶어 웃으면서 마차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그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듣고는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구나 생각했다. 아이들은 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50명쯤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워커가 총에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맥킨토시는 공포에 휩싸여 자문했다. 이미 죽은 걸까? 우선 워커를 마차에서 내려야 했는데 몸집이 비대한 워커를 마차에서 내리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다. 남자 넷이 힘을 써서 그를 간신히 들어올렸다. 그들이 그를 움직였을 때 그가 희미한 신음소리를 냈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들은 간신히 그를 집 안으로 옮겼고 계단을 올라가 그의 침대에 눕혔다. 그제야 맥킨토시는 워커를 볼 수 있었다. 마당에 허리케인 램프가 대여섯에 켜져 있을 뿐 모든 것이 어둑했다. 워커의 흰 면포 바지는 피로 얼룩져 있었고 워커를 옮긴 남자들은 붉고 끈적한 손을 자신의 라바라바에 문질러 닦았다. 맥킨토시는 램프를 들어올렸다. 늙은 남자는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창백했다. 눈은 감겨 있었다. 아직 숨을 쉬고 맥박도 살아있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 맥킨토시는 예상치 못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발작을 일으킬 지경이었다. 그는 거기 있는 원주민 사환을 발견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약재실에 가서 피하 주사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경찰관 하나가 위스키를 가져왔고 맥킨토시는 영감의 입에 위스키를 조금 흘려주었다. 방 안은 원주민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이따금씩 누군가가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몹시 더운 날이었지만 맥킨토시는 한기를 느꼈다. 손발이 얼음장 같아서 팔다리를 부들부들 떨지 않으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워커가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추리를 멈출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사환이 피하 주사기를 가져왔다. 너가 놓도록 해, 맥킨토시가 말했다. 이런 일은 나보다 능숙할 테니까. 그는 머리가 지독히 아팠다. 몸속에 있던 온갖 야만성이 뛰쳐나가려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주사를 놓고 효과가 있는지 지켜보았다. 얼마 뒤 워커가 눈을 천천히 떴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는 듯 했다. 말하지 마세요, 맥킨토시가 말했다. 여긴 집이에요. 이제 안전해요. 워커의 입술이 움직이며 휘매한 미소를 그렸다. 놈들이 날 쳤어. 그가 중얼거렸다. 저 비스를 시켜 그의 모트보트를 즉시 아피아로 보낼게요. 내일 오면 의사를 데려올 수 있어요. 기나긴 침묵 끝에 늙은 남자가 대답했다. 그때쯤 난 죽을 텐데. 넋이 나간 표정이 맥킨토시의 창백한 얼굴을 스쳤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짜냈다. 그런 말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말짱해지실 겁니다. 술 한 잔 줘. 워커가 말했다. 독한 걸로. 맥킨토시는 손을 덜덜 떨면서 위스키와 물을 반씩 따른 유리잔을 떼어주었고 워커는 그것을 개걸스럽게 삼켰다. 그는 그제야 기운이 좀 나는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거대하고 투실투실한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았다. 맥킨토시는 기운이 쭉 빠졌다. 그는 그대로 서서 늙은 사내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할 게 뭐가 있겠나. 그냥 내버려두게. 난 이제 끝났어. 커다란 침대에 누운 그는 참으로 안쓰러워 보였다. 늙은이의 몸은 살이 뒤룩뒤룩 쪄 거대했으나 너무 시들고 너무 약해 애처로웠다. 죽어가자 오히려 정신은 맑아지는 듯했다. 자네 말이 맞았어, 맥. 그가 곧바로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제가 같이 갔어야 하는데. 자네는 좋은 친구야, 맥. 술을 안 마셔서 그렇지. 다시 기나긴 침묵이 이어졌다. 워커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뇌출혈이었다.
이쪽으로 무지한 맥킨토시도 그의 상관이 앞으로 한두 시간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꼼짝하지 않았다. 워크는 30분쯤 눈을 감고 누워있다가 눈을 떴다. 내 자리는 자네가 있게 될 거야? 그가 천천히 말했다. 지난번 아페아에 갔을 때 자네를 추천해 두었어. 내 도로를 완성해주게 완성될 거라고 믿고 싶네. 섬을 일조하는 도로. 행정관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회복되실 겁니다. 워크는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나의 날은 이미 저물었어. 그들을 공정하게 대해주게. 그건 훌륭한 일이야. 그들은 아이들이야. 항상 그걸 명심해. 음악에 돼야 돼. 친절해야 해. 공정해야 하네. 난 그들한테서 동전 한 푼 챙긴 적 없어. 20년간 저축한 돈이 100파운드도 안 돼. 그 도로는 위대한 업적이야. 도로를 완성해. 맥킨토시에게서 흐느낌 비슷한 것이 터져나왔다. 자네는 착한 친구야, 맥. 난 항상 자네를 좋아했어. 그는 눈을 감았고 맥킨토시는 그가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그는 입안이 바짝 말라서 무엇라도 마셔야 했다. 중국인 요리사가 살그머니 의자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기다렸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밤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갑자기 거기 앉아있던 남자 하나가 아이처럼 요란하게 울음을 터뜨리며 흐느꼈다. 그제야 맥킨토시는 방 안에 원주민이 가득하다는 걸 알아챘다. 원주민 남자들과 여자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침대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는 거지? 맥킨토시가 말했다. 이럴 권리도 없는 자들이 모두 내보내 모두. 그의 말이 워크를 깨웠는지 워크가 다시 눈을 떴다. 이제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기운이 없는 눈치여서 맥킨토시는 그가 말을 하는 동안 귀를 대고 있어야 했다. 저들을 그냥 놔둬. 내 자식들이야. 여기 있게 두어. 맥킨토시는 원주민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대로 있어. 이분들이 너희들이 있기를 바라신다. 하지만 조용히 있어. 늙은이의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더 가까이 와. 그가 말했다. 맥킨토시는 그의 위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의 말은 코코넛 나무의 갈라진 잎새 소리 사이로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처럼 들렸다. 한 잔만 더 주게. 할 말이 있어. 이번에 맥킨토시는 위스키를 능숙하게 먹였다. 워크는 마지막 남은 의지를 끌어내 다시 기운을 차렸다. 이 일을 문제 삼지 말게나. 95년에 분란이 생겼을 때 백인들이 살해당하자 함대가 와서 마을들을 포격했어. 관련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네. 아피아의 인간들은 머저리들이야. 그들이 나서서 문제를 삼으면 엉뚱한 사람들이 벌을 받을 거야. 난 누구도 벌 받는 걸 원치 않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쉬었다. 자네가 나서서 사고였다고 말해. 아무도 비난받아서는 안 돼. 그러겠다고 약속해. 원하시는 건 뭐든 하겠습니다. 맥킨토시가 속삭였다. 좋아. 자네가 최고야. 저들은 내 자식이야. 난 저들의 아버지고 아버지는 자식들이 곤란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법이야. 그의 목구멍에서 크크하는 웃음의 그림자가 흘러나왔다. 그것이 대단히 기묘하고 기괴한 느낌을 자아냈다. 자네 신앙심 있지 맥. 저들을 용서하라고 한 말, 그런 말 있지 않나? 자네는 알 거야. 맥킨토시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 누가복음에 있는 말인데. 이거요? 그래 그거. 그들을 용서하게. 나는 그들을 사랑했네. 늘 그들을 사랑했어. 워크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입술을 살짝 움직였다. 이제 맥킨토시는 말을 듣기 위해 입술을 워크의 귀에 바짝 대야 했다. 내 손을 잡아주어. 그가 말했다. 맥킨토시는 숨이 막혔다. 심장이 비틀리는 것 같았다. 그는 늙은 사내의 손을 잡았다. 대단히 차갑고 약하며 끝이라고 둥근 손을 잡아 꼭 쥐었다. 그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갑자기 그르릉거리는 긴 소리가 터져나와 침묵을 깼기 때문이다. 끔찍하고 기괴했다. 워크는 죽었다. 원주민들이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가슴을 두드려댔다. 맥킨토시는 죽은 남자의 손을 놓고 나서 막 잠에서 깨 비몽사몽인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방을 나갔다. 사무 책상에 잠긴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다. 그리고 바다로 내려가서 석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산호초에 발이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멀리까지 힘겹게 물살을 헤치며 나아갔다. 물이 겨드랑이에 찼을 때 그는 방아쇠를 당겼고 총알이 그의 머리를 관통했다. 1시간 뒤 그가 쓰러진 지점에서 미끈한 갈색 상어 5마리가 첨벙거리며 몸부림쳤다.